오수진의 손에 들린 묵직한 김치통에서 알싸한 마늘 향이 풍겼다. 갓 담근 아삭한 겉절이였다. 성공한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할 것이 뻔했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만의 사랑 방식이었다. 딸 강유라가 사는 곳은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더 팰리스 치우리였다. 눈부신 대리석 로비를 지나 소리 없이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마다 오수진은 자신이 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섬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소박한 카디건과 낡은 시장 가방은 금빛으로 번쩍이는 이 차가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릴 7층 펜트하우스의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익숙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서프라이즈 방문이었다.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할 딸의 얼굴을 상상하자 그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몇 번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직 퇴근 전인가? 하지만 벌써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덜컥 하고 문이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다. 오수진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빈틈없는 성격의 유라가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닐 리가 없었다. 어머니의 사소한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유라야, 엄마 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 거실에서 희미하게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이 섞인 대화였다. 오수진은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였다. 신발을 벗고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딸의 집은 언제나처럼 잡지 화보처럼 꾸며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 하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텅 빈 쇼룸 같았다. 그리고 거실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 오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지옥도였다. 그녀의 딸.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강유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파 앞에 서 있었다. 그 앞에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유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도시 야경이 마치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위한 무대의 배경 같았다. 남자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경고야. 강유라. 여기에 사인해. 남자는 손에 든 서류철과 펜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유라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싫어요. 이건 못해요. 회장님. 못해. 네가 지금 나한테 못한다고 했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유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가 널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려놨는지 잊었어. 네가 입고 있는 옷, 네가 사는 이 집, 네, 그 잘난 회사, 전부 내 돈으로 만든 거야. 네 모든 건 내 거라고. 그러니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괜히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그 순간 오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 했다. 평범한 어머니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남자의 뺨을 후려쳤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또 다른 자아가 차가운 얼음을 깨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남자의 위협적인 자세, 딸의 팔에 남은 붉은 손자국,
그가 내민 정체불명의 계약서, 그리고 유라의 눈에 서린 저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완벽한 포획물의 절망이라는 것을 오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쿵 소리가 나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 쪽으로 향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시장 가방을 든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자.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오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자 공포에 질린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엄마! 상황을 파악한 남자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그의 얼굴에서 살기는 사라지고 기름을 바른 듯 번지르르한 사업가의 미소가 떠올랐다. 아, 어머님이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라 씨의 사업 파트너, 최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유라의 팔을 놓고 마치 친밀하다는 듯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유라 대표가 워낙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요. 신제품 디자인에 대해 의견이 좀 달라서 격렬하게 토론 중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오수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태석이라는 남자의 눈에서 먹잇감을 빼앗긴 맹수의 차가운 분노를 읽었다. 최태석은 유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오늘 일은 나중에 마저 끝내지. 그는 오수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마치 제 집처럼 당당하게 현관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자 거실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유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감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차라리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였다. 엄마 여기까지 웬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유라는 다가와 오수진의 팔짱을 끼며 애써 명랑한 목소리를 냈다. 오수진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의 그림자. 저 남자는 누구니? 오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아, 최 회장님. 우리 회사 최대 투자자셔. 그냥 일에 대해 엄청 열정적인 분이라 그래. 신상 컬렉션 디자인 때문에 잠깐 다툰 거야. 별일 아니야. 엄마,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디자인 다툼 때문에 딸의 얼굴이 저렇게 새하얗게 질릴 리 없었다. 오수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로 향했다. 유라는 질겁하며 황급히 그 서류철을 자신의 가방 안에 숨겼다. 오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 딸을 다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은 먹었고, 밖에서 먹고 왔어? 오수진은 최첨단 빌트인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지난 샐러드팩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숨과 함께 정성껏 담아온 겉절이를 냉장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넣었다. 그녀의 사랑이 담긴 김치통은 텅 비고 차가운 이 공간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딸을 돌아보았다. 유라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웃고 있었다. 오수진도 마주 웃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포식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소중한 딸은 화려한 덫에 걸린 가엾은 먹잇감이었다. 수십 년간 엄마라는 이름 뒤에 봉인해 두었던
전직 비밀경찰 오수진의 잠자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다. 강유라는 어젯밤의 일은 흔적도 없다는 듯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고급 호텔에서나 나올 법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엄마와 함께 쇼핑을 가거나 스파에 가자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어떻게든 어머니의 시선을 집 밖으로 돌리고 어젯밤의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오수진은 딸의 연극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녀는 평범하고 조금은 어수룩한 엄마처럼 행동했다. 눈부신 한강의 경치에 감탄하고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과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유라가 창밖의 풍경을 가리키는 동안 수진의 눈은 거실 구석과 천장에 교묘하게 숨겨진 보안 카메라의 개수와 종류를 빠짐없이 세고 있었다. 엄마, 오늘 백화점 가서 내가 옷 한 벌 쫙 빼줄게. 우리 엄마 호강 좀 시켜드려야지.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너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지. 그리고 어제 갑자기 오느라 피곤했는지 몸이 영 찌뿌둥하네. 너는 출근하고 엄마는 집에서 좀 쉬는 게 낫겠다. 딸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집에 혼자 남을 수 있는 완벽한 변명이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몇 번이고 집안의 보안 시스템 작동법을 설명하고 나서야 불안한 얼굴로 출근했다. 철컥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오수진의 얼굴에서 따뜻하고 평범한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날카롭고 냉철한 전직 형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집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어설픈 좀도둑처럼 서랍을 뒤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식은 조용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거실 책장 아래에서 미세하게 끌린 자국을 발견했다. 최근에 누군가 무거운 책장을 옮겼다는 증거였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았다. 욕실에서는 아직 차에 마르지 않은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무언가를 급하게 닦아낸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현관문 옆에 작은 그림 액자 뒤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일반인은 절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작고 정교한 도청장치였다. 최신형 모델이었다. 최태석이 유라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딸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완벽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수진은 도청장치를 건드리지 않았다. 적에게 자신이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유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행히 컴퓨터는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적인 파일을 뒤지는 대신 합법적인 정보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기업 등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사이트에 접속해 딸의 회사 유라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 유오리아의 재무제표와 주주 현황이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 높은 영업이익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신화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장부를 파헤쳐 온 경제범죄 전문가 오수진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몇 가지 결정적인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 첫째, 매출 구조의 기형적인 집중.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이름도 생소한 몇몇 해외 유통사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주소지는 하나같이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나 버진 아일랜드였다. 둘째, 비정상적인 비용 처리. 마케팅 자문료나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들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지출 내역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액수는 터무니없이 컸다. 셋째, 불공정한 투자 계약. 회사는 최태석의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지만 그 조건은 노예의 계약에 가까웠다. 시장 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와 함께 사실상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다. 아직 전체 그림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라는 옷을 파는 회사를 가장한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오수진의 입에서 쓴 신음이 흘러나왔다. 딸이 이룬 줄 알았던 성공 신화는 사실 거대한 범죄의 일부였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유라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은 저녁 식사 도중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속절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라의 휴대전화 액정에 최태석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뜨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오수진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베란다 쪽을 향해 있었다. 최태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대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복종적이고 애원하며 겁에 질린 한 마리 동물의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시간 좀 더 주시면. 몇 분 뒤 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웃어 보였다. 아, 업무 전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마. 엄마.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딸의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오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딸의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딸은 혼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차가운 증거였지만 딸의 울음소리는 뜨거운 진실이었다.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의 깊이가 오수진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오수진은 어두운 복도에 선 채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을 찾아냈다. 늙은 여우. 그녀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다. 엄마 오수진은 죽었다. 지금부터는 괴물을 사냥하는 전직 경찰 오수진의 시간이었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오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늙은 여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이 덜 깬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야? 이 새벽에. 나야, 오수진.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순간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잠이 확 달아난 듯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누님 진짜 오수진 누님이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죽은 줄 알았잖아. 박동철. 과거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에서 그녀와 생사를 함께했던 파트너였다.
능글맞고 제멋대로인 성격 탓에 늙은 여우라고 불렸지만 한 번 사건을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날카로운 감을 지닌 최고의 형사였다. 살아있었네. 박동철 아직도 여우처럼 남들 등이나 치면서 살고 있고 아이고 누님 여전하시네. 은퇴했다더니 그 맵고 독한 입은 하나도 안 변했어.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어제 본 동료처럼 편안했다. 다름이 아니라 뭐 하나만 좀 알아봐줘. 오수진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개인적인 부탁이야. 최태석이라고 아레스캐피탈 회장. 그 사람 뒷조사 좀 해줄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박동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직 형사의 날카로움이 묻어나왔다. 최태석 그 이름이 누님 입에서 왜 나와? 설마 그 인간하고 무슨 일이라도 엮인 거야. 아니,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마. 절대로. 박동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인간은 그냥 사업가가 아니야. 누님, 양복 입는 법을 배운 상어라고. 사채업자 시절부터 기업 사냥꾼까지 돈 되는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어. 몇 년 전에도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는데 뱀장어처럼 쏙 빠져나갔지. 윗선에 얼마나 끈을 대 놨는지 건드려 보려던 검사들만 줄줄이 좌천됐어. 그 인간은 법 위에 사는 놈이야. 그의 경고는 오수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누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손대. 그 인간은 누님이 낚싯대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야. 배까지 통째로 물고 들어갈 상어라고. 알았다. 조심할게. 정보 고맙다. 오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이 단순한 갑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식인 상어의 턱 밑에서 위태롭게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갓 들어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라의 집에 그녀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어젯밤 마주쳤던 오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시골 아줌마 같은 평범한 행색. 하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보통 엄마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너무나 침착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관찰하던 그 눈빛.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최태석은 자신의 오른팔에게 지시했다.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나는 내 계획에 변수가 끼어드는 게 싫어. 그는 강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괜찮아. 나도 어머니가 계시니 이해해야지. 최태석의 목소리는 인자한 사업가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독사의 혀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님, 참 인상이 좋으시더군. 고생만 하고 사신 분 같은데 이제라도 딸 덕에 호강 좀 하셔야지. 그런데 말이야, 유라야.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다. 이 험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도 크게 다치실 수 있고 말이야. 네가 잘해야 어머님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지 않겠어. 명백한 협박이었다. 어머니의 안위를 빌미로 유라를 옥죄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유라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엄마는 곧 시골로 내려가실 거예요. 제발. 그래, 믿는다. 똑똑한 강 대표니까.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오수진이라는 변수를
딸을 조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어머니에게 돈 봉투와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받아. 고생만 한 엄마한테 내가 해드리는 선물이야.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드셔. 그리고 유라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고향에 내려가시는 게 어때? 내가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챙겨드릴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내려갈게. 응.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다. 오수지는 돈 봉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딸의 겁에 질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싫다. 오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바쁘면 엄마가 너를 챙겨줘야지. 너 제대로 밥도 안 먹는 거 다 알아. 엄마가 며칠 더 있다가 네 얼굴 좀 더 보고 갈란다. 엄마, 제발 여긴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오수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다. 가냘프게 떨리는 작은 몸. 그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유라야,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수지는 장을 본다는 핑계로 아파트를 나섰다. 평범한 주부처럼 시장을 둘러보고 물건 값을 깎기도 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등, 뒤의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회색 모자, 검은 점퍼. 30분째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그녀는 상점 쇼윈도에 비친 남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최태석이 붙인 감시자였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물건을 산 뒤 인파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몇 개의 골목을 돌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자. 어설픈 미행은 금방 따돌릴 수 있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박동철이 보낸 문자였다. 그것은 유라의 재무제표에 등장했던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주소였다. 인천의 낡은 공단 지역에 위치한 폐건물이었다. 오수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범한 중년의 여자. 누구도 그녀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미행이 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냥개가 마침내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인천의 낡은 공단 지역은 시간이 멈춘 듯한 폐허의 풍경을 하고 있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을 한 공장 건물들이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다. 박동철이 보내준 주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3층짜리 폐건물이었다. 강유라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든 성공과 희망이 소멸된 공간이었다. 오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건물의 뒤편으로 돌아가 낡은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접근했다. 자물쇠는 이미 오래전에 부식되어 있었다. 약간의 힘을 주자. 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예상대로였다. 이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위한 서류상의 주소지일 뿐이었다. 먼지 쌓인 책상 몇 개와 끊어진 전화선.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회사 이름으로 온 우편물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최태석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의
초라한 무대였다.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에 멈췄다. 안에는 잘게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최태석의 부하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떠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일처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오수진은 비닐봉지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시장 가방에 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괴물의 발톱 조각이었다. 그날 밤 유라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오수진의 비밀 작전 기지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가져온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퍼즐 맞추기였다. 오수진은 돋보기 안경을 쓴 채 핀셋으로 작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창밖의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박동철이 보내온 정보들이었다. 그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라의 재무제표에 등장했던 다른 유령 회사들 역시 모두 최태석의 소유였으며 과거 여러 차례의 주가 조작과 부실기업 합병에 동원되었던 전력이 있었다. 최태석의 범죄 네트워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오수진의 손끝에서 몇 개의 문서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되살아난 문서를 보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유리와 최태석의 유령 회사들 사이에 오고 간 거래, 계약서와 송장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라는 최태석의 유령 회사로부터 저급 원단을 터무니없는 폭리를 주고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동시에 정성껏 만든 최고급 의류들은 다른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수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검은 돈이 부풀려진 수입 대금으로 위장해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그 돈은 헐값으로 팔려나간 수출품의 형태로 깨끗한 돈이 되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딸의 눈부신 성공은 모두 허상이었다. 유라는 최태석의 거대한 범죄 제국을 위한 화려한 세탁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수진의 심장을 꿰뚫은 것은 그 모든 사기 거래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찍힌 딸의 서명이었다. 유라는 이 모든 범죄의 법적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죄를 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 둔 것이다. 바로 그때 악몽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던 유라의 휴대전화가 비명처럼 울렸다. 잔뜩 겁에 질린 디자이너의 목소리였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김 팀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김 팀장. 유라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디자인 팀장이었다. 최근 회사의 이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유일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남몰래 유라를 돕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충직한 직원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김 팀장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한적한 도로에서의 뺑소니 사고, 목격자는 없었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기이하게도 고장 나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유라는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최태석이 보낸 경고 메시지였다. 더 이상 캐묻지 마라. 네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다치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다. 오수진은 그런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수진이 밤새 복원해낸 범죄의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TV에서는 김 팀장의 사고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탓이야. 다 나 때문이야. 유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가 나 대신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오수진은 딸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가와 가냘프게 떨고 있는 딸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자신의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하는 딸을 보며 오수진의 눈빛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었다. 이 지옥에서 딸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던 시간은 끝났다. 오수진은 딸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유라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그냥 평범하게 김치나 담그는 그런 아줌마 아니야. 유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오수진은 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연민과 동정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라야,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그냥 평범하게 김치나 담그는 그런 아줌마 아니야. 유라는 눈물로 젖은 눈을 들어 혼란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낳기 전까지 엄마 직업은 경찰이었어. 오수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냥 순찰도는 경찰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 소속 비밀경찰 최태석 같은 놈들. 아니, 그보다 더한 놈들만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이었지. 그놈들 회사에 위장 잠입해서 비자금 장부 빼내고 돈 세탁 현장 덮치는 게 내 일이었어. 유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평범한 엄마. 그런 엄마의 과거가 암흑세계의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비밀 경찰이었다니.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너를 갖고 나서 이 지긋지긋한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했어. 내 딸만큼은 이런 더러운 세상 모르고 평범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거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네 곁에서 그냥 엄마로만 살았던 거야. 오수진의 담담한 고백은 역설적이게도 유라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렸다. 자신의 어머니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희망의 불씨 앞에서 유라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능은 있었지만 돈이 없었던 무명 디자이너 시절.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타나 후원을 약속했던 최태석과의 첫 만남.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그의 본색. 교묘하게 그녀를 옥죄어 온 불법적인 계약서들과 협박. 그리고 그녀의 브랜드를 이용해 벌여온 끔찍한 범죄들까지.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비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오수진은 딸의 고백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딸을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와 눈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우는 건 그만. 오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한 어머니가 아닌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이 복원해낸 서류 조각들과 박동철에게서 받은 정보들을 펼쳐놓았다. 순식간에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작전 회의실로 변했다. 지금부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한다.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유라는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 압도감은 기분 좋은 것이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끔찍한 무게를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벽이었다. 오수진은 최태석의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최태석 같은 놈들에게는 공통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어.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첫째는 절대적인 오만함.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지. 둘째는 끝을 모르는 탐욕. 눈앞에 더 큰 먹잇감이 나타나면 이성을 잃고 달려들게 되어 있어. 우리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이용할 거다.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는 건 최악의 방법이야. 그놈의 인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그놈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우리를 먼저 제거하려 들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덫을 놓는 거야. 그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을. 오수진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우리는 최태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질 거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돈 세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안전한 새로운 자금 세탁 루트를 제안하는 거지. 유라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중국 시장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아는 선에서. 최태석은 아직 중국 쪽에는 연줄이 없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유통재벌과 유라의 비밀 합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다. 막대한 검은 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세탁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이게 꾸미는 거지. 오수진은 자신의 옛 정보원들을 이용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를 만들 준비를 했다. 문제는 유라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최태석에게 접근해 김 팀장의 사고로 완전히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포기한 척 연기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에게 더 큰 돈을 벌어다 줄 새로운 기회를 바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할 수 있겠니? 오수진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 괴물의 소굴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려왔다. 오수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놈을 볼 때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 사냥감이라고 생각해. 내 눈빛의 작은 흔들림 하나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배우이자 병사다. 어머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신뢰에 유라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유라는 약속을 잡고 최태석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최태석의 앞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대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약간의 충격 요법은 효과가 있었다. 이제 강유라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새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야지. 진작 그랬으면 우리 김 팀장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잔인하게 유라의 상처를 헤집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한 미끼를 던졌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두려움과 탐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최태석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번뜩였다. 덫은 놓였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상거가 그것을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유라의 신상 컬렉션 론칭 파티가 열리는 날,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 셀러브리티,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흥겨운 음악,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지상의 별천지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 별천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강유라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성공한 젊은 CEO의 완벽한 모습을 연기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모든 신경은 단 한 사람, 최태석에게로 향해 있었다. 최태석은 행사의 주인공인 양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그는 강유라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해에 들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에게 오늘 이 행사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승리의 축제이자 거대한 돈 세탁 거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무대였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오수진은 행사장 케이터링 직원의 유니폼으로 위장한 채 샴페인 잔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행사장 곳곳에 비상구 위치와 보안 요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목표물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연극에 보이지 않는 연출가였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유라는 최태석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들의 목적지는 행사장 뒤편에 마련된 비밀스러운 VIP 룸이었다. 중국 투자자와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이체하기 위한 장소였다. 물론 그 방은 오수진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로 완벽하게 감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행사장 밖에서는 박동철 형사와 그의 팀이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며 오수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덫은 이제 마지막 미끼를 문 사냥감을 향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방음 처리가 된 VIP룸 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태석은 가방에서 현금 다발과 계약서를 꺼내며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였다. 자, 시간 끌 거 없지? 빨리 서명하고 끝내자고? 유라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떨며 펜을 들었다. 회장님, 저 정말 괜찮은 거 맞겠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도 팔자야. 최태석은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있었다. 이 돈이 어떻게 세탁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순간 돈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마카오의 카지노 계좌로 들어간다. 거기서 다시 쪼개져서 우리가 만든 중국 유통재벌의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해서 유유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완벽하지 않나? 내 충직한 김 팀장처럼 쓸데없는 호기심만 부리지 않으면 넌 평생 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는 자신의 범죄 계획을 스스로 술술 불고 있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자신이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김 팀장님, 회장님이 하신 거 맞죠? 최태석은 껄껄 웃었다. 알 거 없어. 그냥 운이 나쁜 사고였을 뿐이야. 너도 알지? 이 바닥은 원래 그렇게 험한 거야.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수진은 귀에 꽂은 통신기를 통해 박동철에게 신호를 보냈다. 작전 개시, 화려한 런웨이가 펼쳐지던 행사장. 갑자기 모든 음악이 끊기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델들의 영상이 흘러나오던 무대에 중앙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VIP룸의 실시간 영상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존경받는 기업가 최태석 회장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돈 세탁 계획과 살인 교사를 암시하는 말을 내뱉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VIP룸 안. 최태석은 유라의 등 뒤로 보이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승자의 미소가 사라지고 야수와 같은 분노가 들어찼다. 이 인연이 바로 그 순간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끝났어요. 최태석 회장, 이성을 잃은 최태석은 유라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날카로운 레터 오프너를 집어들었다. 같이 죽자. 하지만 그의 손이 유라에게 닿기 직전 VIP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케이터링 직원 복장을 한 오수진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최태석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몸은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우드득 소리와 함께 최태석의 팔에서 레터 오프너가 떨어져 나갔다. 동시에 박동철 형사와 그의 팀이 룸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태석 당신을 살인교사 및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비명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져 나왔다. 최태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유라와 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존경받는 사업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추악한 삼류 악당의 본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소란의 한가운데 오수진은 떨고 있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들의 등 뒤 LED 스크린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최태석의 얼굴이 악마처럼 박제되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최태석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에도 파티장은 한동안 광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된 충격적인 사건에 하객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오수진은 딸 강유라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는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딸을 보호하며 박동철 형사의 팀과 함께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승리는 쟁취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후 몇 달간 대한민국은 최태석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론칭 파티에서 생중계된 그의 자백 영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오수진이 넘겨준 자료들과 박동철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의 뒤에 숨어있던 정관계 비호 세력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암 덩어리가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최태석과 그의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돈세탁 브랜드라는 오명은
치명적이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백화점 매장은 줄줄이 문을 닫았으며 대중의 비난은 빗발쳤다. 모두가 유라는 이제 끝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떠나간 폐허 속에서 강유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강인함을 물려받은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겁에 질렸던 과거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유라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저의 미숙함과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유라를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브랜드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 슈퍼카, 명품 가방들을 모두 팔아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본금으로 썼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사과와 처절한 노력에 싸늘했던 여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수진은 더 이상 형사가 아닌 오롯이 어머니로서 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밤샘 작업을 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 있었다. 유라는 병상에 누워있던 김 팀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녀는 김 팀장의 모든 치료비와 재화를 책임졌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그녀를 다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들은 무너진 신뢰를 조금씩 다시 쌓아가는 주춧돌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의 아침, 강유라는 더 이상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집 안 곳곳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따뜻하고 아늑한 온기가 가득했다. 더 이상 텅 빈 쇼룸이 아닌 진짜 집이었다. 부엌에서는 오수진과 강유라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비밀도 거짓도 긴장감도 없었다. 평범한 모녀의 정겨운 대화와 웃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작은 식탁 위에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1년 전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냉장고 속에서 외롭게 느껴졌던 오수진의 김치가 이제는 식탁의 중심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엄마, 나 재산을 전부 잃었어. 유라가 밥을 한술 뜨며 덤덤하게 말했다. 오수진은 따뜻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야. 너는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지. 바로 너 자신을 말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백만장자 딸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는 한 명의 강한 여성이 서 있었다. 비밀과 위선 위에 세워졌던 모녀 관계는 시련의 불길 속에서 비로소 진실하고 깊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 모녀의 진짜 새로운 아침이었다.